가까운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것만큼 골치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진짜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 까다로운 주제에 대한 아주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철학 하나입니다. 관계도 지키고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바로 이 상황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이 어색하고 곤란한 순간. 보통은 빌려줘야 되나?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부터 하게 되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완전히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핵심 아이디어부터가 진짜 파격적이에요. 바로 소액대출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비교적 적은 돈을 빌려줬을 때 차라리 그 돈을 돌려받지 않는 게 오히려 나한테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아주 역설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우리 대부분이 하는 생각이죠. 빌려준 돈은 빚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근데 오른쪽의 이 철학은요, 소액 대출을 일종의 영향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 갚으라고 재촉하는 대신에 그냥 그 상태를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아니,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안 한다니.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아주 현실적인 방어막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빌려간 돈을 아직 안 갚았잖아요. 그럼 웬만큼 염치가 있다면 또 돈 빌려달라는 말을 꺼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꺼낸다고 해도 지난번에 그거부터 해결하고 얘기하자. 딱 한마디면 상황이 그냥 정리되죠. 이것만으로도 습관적으로 돈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의 고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요. 그 갚지 않은 돈이 이제는 다른 형태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그 돈은 괜찮으니까 대신 이번 일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카한테 용돈 좀 빌려줬다면 나중에 집안의 큰일을 거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얻는 도움의 가치는요. 원래 빌려줬던 그 돈의 액수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액대출 이야기였고요.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 바로 큰 돈을 빌려주는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차려야 할 아주 위험한 신호가 하나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신호는 돈을 아주 잘 갚는, 가장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대방이 곧 내게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을 요구할 거라는 걸 어떻게 미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힌트는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입니다. 먼저 작은 돈을 빌려가서는요, 약속한 날짜보다도 훨씬 빨리 무슨 이자까지 쳐주는 것처럼 아주 성실하게 갚아요. 심지어는 너무 고맙다면서 비싼 선물까지 사들고 와서 감사를 표하죠. 겉으로 보기엔 이보다도 완벽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없죠. 근데 바로 그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모든 행동이 실은 훨씬 더 큰 돈을 빌리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밑작업일 수 있다고요. 핵심은 이 행동 이면에 깔린 진짜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런 성실한 행동을 통해서 당신 마음속에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는 강력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두터운 신뢰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정말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당신이 심리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는 거죠. 일종의 잘 설계된 심리적 함정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실용적인 전략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더 깊은 철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점에서는요, 돈을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 삶을 흐르는 일종의 에너지로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받은 돈 몇십만 원 때문에 계속 전전긍긍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이 철학은 바로 그 행위 자체가 실제 잃어버린 돈의 액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이 그래프가 그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에 보이는 저 작은 막대가 당신이 빌려준 돈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훨씬 더 큰 저 막대는 뭘까요? 바로 당신이
그 돈 걱정하느라 쏟아부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놓쳐버린 새로운 기회비용입니다. 결국 작은 돈에 묶여서 훨씬 더 큰 걸 잃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돈과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면,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기 위해 돈을 주는 행위를 하면 그 순간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바로 진공 상태, 즉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에너지가 빠져나간 자리는 그대로 텅 비어 있지 않고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떠나간 돈에 집착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에 내 본업에 충실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 빈 공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몇 배가 되어 채워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돈의 흐름을 막지만 않는다면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원칙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원칙입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돈을 영영 못 받게 되더라도 저 사람을 원망하거나 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이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그 금액의 한도, 거기까지가 당신이 빌려줄 수 있는 전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 내 그릇이 작아지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잠식되기 때문이에요. 이 자료에서는 그걸 졸보가 된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간단한 3단계 테스트를 거치면 되는 겁니다. 인정이나 관계에 휩쓸리지 말고요. 오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만약 조금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다면 그 거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의 돈 거래가 정말 돈만 오고 가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의 마음, 관계, 그리고 인생의 에너지 흐름까지 모두 얽혀 있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진정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